고요한 밤, 편안한 잠을 되찾는 7가지 비밀. 혹시 밤마다 오늘도 잠 못 자면 어쩌지 하는 걱정으로 뒤척이시나요? 아니면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 다시 잠들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건 어쩌면 우리 몸이 나 좀 쉬게 해줘 하고 보내는 간절한 속삭임일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서귀포에서 고요한 밤 상담소를 운영하며 많은 분들의 밤을 함께 고민해온 60대 초반의 강민정입니다. 저 역시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독한 잠 못 이루는 밤들로 고생했고, 그 경험을 이겨낸 뒤로는 매일 밤 잠드는 시간을 소중한 선물처럼 여기며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니 잠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혹은 이젠 새벽에 깨는 게 익숙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안타까워. 잠이 우리 곁을 떠난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몸이 편안하게 잠드는 방법을 잠시 잊어버렸을 뿐이랍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과 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깨달은 확실한 한 가지는 잠이 편안해지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아니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을 푹 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60대 이후 밤마다 일찍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이루고 낮 동안에도 멍한 상태로 지내는 분들을 위해 우리 몸 안에 꿀잠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놓으려고 해요. 억지로 잠을 청하는 방법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스르르 잠에 빠져들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들이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밤이 조금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지혜는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1. 혹시 나도 모르게 밤새 숨을 참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숨겨진 밤의 그림자, 수면 무호흡증 이야기. 선생님, 저는 이상하게 꼭 새벽 2시 반, 아니면 3시쯤 눈이 떠져요. 다시 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신만 말똥말똥해져서 결국 해 뜰 때까지 그냥 누워만 있어요. 60대 후반의 박은혜 님께서 처음 상담소 문을 두드리며 하신 말씀이에요. 몇 달째 깊은 잠을 못 자고 매일 새벽에 깨는 고통 속에 계셨죠. 잠은 드는데 한 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 수 없는 이 반복적인 상황. 이게 단순한 갱년기 탓인지 나이 때문인지 혼자 끙끙 앓다가 오신 거예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혹은 기력이 약해져서 그런가 봐 하고 넘기시곤 하죠.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꼭 한 가지를 확인해 본답니다. 바로 수면무호흡증의 가능성이에요. 수면무호흡증은 잠든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거나 아주 얕게 쉬는 현상을 말해요. 놀랍게도 본인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매일 밤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밤새도록 깼다, 잠들었다를 반복하며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박은혜 님의 경우도 그랬어요. 검사 결과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는 괜찮았지만 깊은 수면 단계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꿈을 꾸는 렘수면 직전에 자꾸 깨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 원인은 바로 숨길이 막혀 몸 안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순간 뇌가 깜짝 놀라 잠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근육의 탄력이 줄고 혀나목 안쪽 구조가 느슨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수면무호흡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문제는 여성의 경우 코골이 같은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서 나는 코도 안 골고 잘 자는데 하고 오해하기 쉽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도 영 개운치 않고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낮에도 계속 졸리고 집중이 안 된다면 그건 깊은 잠을 못 잤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며 우울감 같은 마음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다행히 이 문제는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박은혜 님도 처음엔 본인에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지만 검사 결과를 보시곤 어머, 제가 아팠던 게 아니라 그냥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던 거네요.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주무시는 자세를 바꾸고 필요할 땐 숨기를 열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시면서 6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 계세요. 아침이면 얼굴빛부터 환해지셨고 요즘엔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활짝 웃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잠 못 이루는 밤은 고칠 수 있는 문제예요. 다만 그 원인을 모르면 계속 헤매게 될 뿐이죠. 혹시 요즘 들어 새벽에 자주 깨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거나 밤새 뒤척이고 낮에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는 자세부터 점검해 보세요. 바로 누워 자면 혀가 뒤로 밀려 기도를 막기 쉬워.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습관을 권해드린답니다. 이 자세가 기도를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하고 몸에도 부담이 덜 가거든요. 둘째, 베개의 높이와 머리 위치도 중요해요. 목이 너무 꺾이지 않도록 지나치게 높은 베개는 피하고 어깨선부터 머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맞춰주는 게 좋아요. 셋째,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싶으면 가까운 병원이나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다원 검사라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룻밤 동안 자면서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숨은 얼마나 자주 멈추는지, 산소 농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검사 결과에 따라 공기압력을 이용해 숨기를 열어주는 양압기를 사용하거나 턱 위치를 조절해주는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런 장비들이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깊은 잠을 되찾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않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피로를 쌓고 기억력 저하나 심장 질환 같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건 그냥 늙어서 잠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나 좀 편히 쉬고 싶어 하고 보내는 간절한 외침일 수 있답니다. 나는 잠 없는 체질이라고요? 매일 조금씩 쌓이는 수면 빚의 무서움. 선생님, 전 원래 잠이 별로 없어요. 서너 시간만 자도 다음날 쌩쌩한걸요? 70대 초반의 정수연님은 늘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쉽게 잠들고 새벽 내시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며 이젠 그게 익숙하고 편하다고까지 하셨죠.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씀이 마치 익숙한 경고음처럼 들렸답니다. 고요한 밤 상담소에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나는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건강 지표가 조용히 나빠지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거든요. 정수연 님 역시 혈압도 안정적이고 겉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셨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몸속 염증 수치가 평소보다 올라 있었고 아침 공복 혈당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억력 검사에서는 2년 전보다 점수가 18점이나 떨어졌고요.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셨지만 몸은 분명히 나 아직 못 쉬었어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종종 밤을 꼴딱 새우는 건 건강에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매일 4~5시간만 자는 생활은 별 문제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답니다. 밤샘은 한 번 터지는 폭탄과 같다면 매일 지속되는 수면 부족은 매일 밤 조용히 타들어가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면역력을 회복하고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요. 이 중요한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대여섯 시간 이상의 꾸준한 수면이 필요한데, 매일 4시간 정도만 자면 몸은 쉬었다고 느낄 새도 없이 계속되는 스트레스 속에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 자체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자는 시간까지 줄어들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죠. 한 연구에 따르면 5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습관을 지속한 어르신 그룹은 10년 안에 치매 발병 위험이 2.2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1.6배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게다가 수면 부족은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 암, 당뇨, 고혈압, 파킨슨병, 우울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반복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잠은 그날 하루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조용히 쌓인 손상이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정수연 님도 처음에는 나는 짧게 자도 끄떡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셨지만 제가 딱 일주일만이라도 수면 시간을 늘려보자고 권했을 때 조금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하시며 밤 10시 반쯤 잠자리에 들어 최소 6시간 이상 누워 계시는 걸 꾸준히 실천해 보셨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한 4일쯤 지나니까 아침에 덜 피곤하다는 느낌이 처음 들더라고요. 일주일째 되던 날엔 오전에 집중이 잘 돼서 오랜만에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2주 후 정수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아침에 눈 뜨면 벌써부터 피곤했는데 이제는 피로감이 정말 달라요. 몸이 한결 가뿐하다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잠이 회복되면 삶의 에너지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원래 잠이 짧아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잠은 나이 들어서 당연히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히 지켜야 할 회복의 시간이랍니다. 우리 몸은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제대로 주기만 한다면 60대 이후에 삶도 훨씬 가볍고 맑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답니다. 3. 자야 해. 라는 생각이 오히려 잠을 쫓아낸다고요? 요 잠과의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법. 몇 달 전 상담소를 찾은 60대 후반의 김지영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눈가에 깊은 피로감이 가득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는 이제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눕기만 하면 오늘도 또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 순간부터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잠 못 드는 밤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를 넘어 잠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까지 동반하는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몸은 천근만근 지쳐있고 눈꺼풀은 무거운데 뇌는 마치 중요한 시험 전날처럼 바짝 깨어있는 상태. 시간은 하염없이 새벽으로 흘러가고 시계 초침 소리를 따라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죠. 김지영님의 불면은 단순한 생체 리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잠에 대한 생각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이런 경우 우리는 수면 강박이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은 꼭 자야 해. 잠 못 자면 내일 큰일 나는데 왜 나는 자려고만 하면 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면 우리 뇌는 이 상황을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빨라지고 몸은 이완되기는커녕 점점 더 긴장하게 되죠. 이렇게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지영님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꼭 감고 어떻게든 잠을 청하려고 애쓰셨대요.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스스로를 자책하셨고
나는 뭔가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라는 말까지 하셨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지영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애쓰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잠이라는 건 애쓴다고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마음을 탁 놓아야 슬며시 다가오는 친구와 같거든요. 수면은 우리의 본능이자 자연스러운 생리 작용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야지 하며 머릿속을 바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김지영님께는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해 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어요. 첫째, 침대에 누우면 잠을 자야 하는 곳이라는 부담감 대신 편안히 쉴 수 있는 나만의 아늑한 공간이라고 마음을 바꿔보는 거예요. 눈을 꼭 감지 않아도 괜찮고 자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편안히 누워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둘째, 시계를 침실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몇 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뇌는 긴장하기 시작하고 몸은 이완 모드가 아니라 각성 모드로 돌아선답니다. 시간 확인은 잠에게는 가장 큰 방해꾼이에요. 차라리 시간을 모르는 편이 훨씬 더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셋째, 간단한 호흡 훈련으로 몸의 긴장을 살살 풀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3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안정되고 뇌파가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거든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숨결에만 집중하는 그 행위 자체가 몸과 마음을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끌어 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밤에도 잠이 안 와도 괜찮아요. 그저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회복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이 참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후 김지영님은 신기할 만큼 빠르게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자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잠이 스르르 오더라고요. 예전엔 시계 초침 소리조차 공포였는데 시계를 안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시간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실 때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잠보다 더 깊은 마음의 회복을 느꼈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잠을 자는 법을 잊고 살아가세요. 특히 60대 이후로 불면을 경험하신 분들은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은 회복의 기술이 아니라 내려놓는 연습이랍니다. 내려놓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면 우리는 누구나 다시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침대에 눕는 게 불안하고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신다면 오늘 밤 그 두 가지를 살짝 내려놓아 보세요. 잠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잠을 너무 세게 몰아붙였을 뿐이죠. 이제 다시 침대와 친해질 시간이에요. 괜찮아. 오늘도 그냥 편안히 누워만 있어도 좋아. 이 말 한마디로 오늘 밤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4. 주말에 잠 몰아자기.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몸의 시계를 속이는 위험한 착각. 따라잡기 수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평일 동안 부족했던 잠과 쌓인 피로를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자는 방식으로 보상하려는 수면 습관을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회복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더 어지럽히는 원인이 되곤 한답니다. 70대 초반의 이진석님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은퇴 후에도 틈틈이 이런저런 일을 맡아 하시느라 평일엔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면 다시 일어나 움직이시는 생활을 몇 년째 계속해 오셨죠. 그러다 보니 주중 내내 졸린 상태로 간신히 버티다가 주말만 되면 그냥 기절하듯 자요.
10시간씩 자도 모자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진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주말에 몰아서 자는 잠이 피로를 말끔히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으시지만 실제로는 생체 리듬을 더 망가뜨리는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 안에는 낮과 밤을 인식하는 시계, 즉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 시계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죠. 그런데 이진석님처럼 평일에는 수면 부족 상태를 계속 안고 가다가 주말에 갑자기 몰아서 자는 생활을 반복하면 이 시계는 낮과 밤의 경계를 헷갈리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몸은 아직 밤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해는 이미 떠 있고 일은 시작해야 하니 낮 동안에도 몸이 반쯤 잠든 상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진석님도 딱 그런 상태셨어요. 주말에 몰아서 자고 나도 월요일 아침이면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잠을 충분히 잤기 때문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뒤죽박죽 엉켜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주말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월요일 아침에는 마치 숙취에 시달리는 것처럼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하려면 잠의 양보다 잠의 리듬을 먼저 회복해야 해요. 그리고 3가지를 함께 해보기로 했죠. 첫째, 주말에도 일어나는 시간을 평일과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유지하는 거예요. 평일보다 최대 1시간 이상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요. 일요일 밤에 너무 늦게 자버리면 월요일 아침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둘째, 낮에 잠을 너무 오래 자지 않는 거예요. 이진석님은 주말 오후가 되면 서너 시간씩 낮잠을 주무셨는데 이렇게 되면 밤잠이 다시 뒤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으로 약속했죠. 짧고 가벼운 낮잠이 오히려 밤잠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셋째, 수면의 질을 올리기 위해 아침 햇볕을 최대한 자주 쬐는 거예요.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낮 모드로 맞추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아침에 일어나 30분 정도만이라도 바깥에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몸은 지금은 깨어있을 시간이야 라고 인식하고 그 결과 밤에는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잠들기 쉬워지거든요. 이진석님은 처음에는 습관 바꾸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셨지만 2주쯤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월요일 아침이 예전처럼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밤잠이 좀 깊어졌는지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우리 몸은 기회만 주면 언제든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진석님처럼 주말마다 몰아서 자는 습관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그게 오히려 수면의 질을 더 낮추고 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피로 회복은 긴 잠이 아니라 규칙적인 잠에서 시작된답니다. 일찍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햇볕을 자주 보는 것. 이 단순한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무리 쉬어도 다시 피곤해지는 몸이 되어 버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주말 아침 기상 시간을 30분만이라도 당겨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한 주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은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몰아서 자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밤새 껐다 켰다. 뇌는 괜찮을까요? 토막잠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 60대 후반의 최선희님은 처음 상담소에 오셨을 때 밤잠보다 낮잠을 더 많이 자는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잠을 한 번에 길게 못 자요. 밤에는 한두 시간 자다 깨고
그러다 새벽녘에 잠깐 눈 붙이고 낮에 졸려서 또 조금 자고요. 이렇게라도 쪼개서 자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최선희님은 본인만의 방식으로 잠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해서 자고 계셨던 거죠. 잠이 안 오니까 시간 날 때마다 눈이라도 붙이는 수밖에요. 하지만 그렇게 잠을 토막내어 자는 생활이 오히려 그분의 피로감과 기억력 저하, 집중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답니다. 실제로 상담 중에도 대화가 자주 끊기고 방금 했던 이야기를 금방 잊어버리셔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가요? 하고 자꾸 되물으시곤 했어요. 이건 단순한 나이 탓만은 아니었어요. 내가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피곤한 하루를 반복한 결과였던 거죠.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구조적으로 회복되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받아들인 수많은 자극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을 저장하며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또한 뇌 안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뇌 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잠을 잘 때에만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자는 시간이 여기저기 나뉘게 되면 이 중요한 뇌의 회복 과정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돼요. 수면의 기본 구조는 약 90분을 기준으로 한 주기가 반복되는데 이 주기 안에는 얕은 수면, 깊은 수면, 그리고 꿈을 꾸는 렘 수면이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하루에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이 주기를 온전히 거쳐야 몸과 마음이 모두 제대로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최선희님처럼 한두 시간 자고 깨어 있다가 다시 조금 자는 패턴을 반복하면 이 수면 주기는 중간에 계속 끊기게 돼요. 특히 가장 중요한 깊은 수면, 단계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수면의 입구에서만 맴돌다 나오는 상태가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기억력이 뚝 떨어져요. 깊은 수면 중에는 하루 동안 입력된 정보들이 뇌의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가 무너지면 사람 이름이나 약속, 심지어 단어조차 자꾸 생각나지 않게 된답니다. 둘째,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요. 렘 수면 중에는 감정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렘 수면이 부족하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쉽게 늘어나죠. 셋째, 자율신경계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돼요. 이건 결국 고혈압이나 심장 박동 이상, 만성 피로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선희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짧게 여러 번 자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길게 이어지는 잠이 훨씬 중요해요. 특히 우리 뇌가 제대로 회복되려면 끊기지 않는 수면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권해드렸어요. 첫째, 밤잠을 조금이라도 길게 이어가기 위해 깊은 수면 유도 루틴을 만들자고 했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집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조절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몸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꾸준히 반복했죠. 둘째, 낮잠 시간을 조절했어요. 습관처럼 낮에 1시간 넘게 주무시던 걸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고 가볍게 조절하도록 도와드렸어요. 낮에 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드는 시간이 그만큼 뒤로 밀리기 때문이에요. 셋째, 아침 햇볕을 꼭 받도록 했어요.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30분 정도 햇볕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돼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온답니다. 최선희님은 처음엔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까요? 하며 의심스러운 눈빛이셨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달라진 점들을 하나둘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밤에 한 번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이 들어요. 낮에도 예전처럼 멍하지 않아서 기분이 훨씬 좋아요. 무엇보다
제 몸이 좀 깨어있는 느낌이에요.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뇌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증거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밤잠이 자주 끊기고 낮에 졸려서 자꾸 눈을 붙이게 되시나요? 혹은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하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토막잠 자는 습관을 바꾸고 소중한 우리 뇌를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한 번에 깊고 이어지는 잠이 여러 번의 단절된 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밤 잠드는 시간이 조금 두려우시다면 그저 편안하게 몸을 누이고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숨을 천천히 이어가 보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다시 건강해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6. 내 몸 안에 꿀잠 스위치를 켜는 법. 햇볕, 음식, 그리고 호르몬의 삼중주. 60대 초반의 윤혜주님은 항상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어요. 선생님, 밤에는 아무리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고요. 아침에는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 온종일 무기력하고 머리가 맑지 않아요. 전형적인 불면 증상이죠. 윤혜주님처럼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는 증상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낮과 밤의 리듬이 뒤바뀐 것 같은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몸 안의 호르몬 시스템이 무너진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정해진 리듬에 따라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리듬을 조율하는 핵심 물질이 바로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햇빛이 사라지고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많이 분비되어서 우리 몸과 뇌에게 자, 이제는 쉴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준답니다. 반대로 아침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압을 살짝 올리고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밤에도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몸은 계속 각성 상태에 머무르게 되어 쉽게 잠들지 못해요. 반대로 아침에 코르티솔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잠에서 깨어나도 머리는 여전히 흐릿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거죠. 윤혜주님은 딱 이런 상태셨어요. 밤에는 온갖 잡생각이 꼬리를 물어 잠을 설치셨고 아침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셨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생체 리듬의 붕괴는 그저 생활이 뒤죽박죽되어서가 아니라 영양 불균형이나 햇볕 부족, 그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윤혜주님께 3가지 핵심 조절 포인트를 제안드렸답니다. 첫째, 아침에 코르티솔 분비를 돕기 위해 햇볕 보는 루틴부터 다시 만들자고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난 후 30분 이내의 햇볕을 얼굴과 몸에 받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이제 낮이구나 하는 정확한 신호를 받아요. 이 단순한 햇볕 자극이 밤에 분비될 멜라토닌 생산 시간을 정확히 조율해주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도록 만들어준답니다. 둘째, 식사 습관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윤혜주님은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과일 한두 조각으로 때우시고 점심은 대충 간단히 저녁엔 오히려 많이 드시는 패턴이셨죠. 하지만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들은 단백질이나 특정 영양소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혜주님의 식단에 다음과 같은 식품들을 조금씩 더 신경 써서 챙겨 드시도록 권해드렸어요. 먼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삶은 달걀, 고소한 아몬드 한 줌, 담백한 닭가슴살이나 순두부 등이 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된답니다.
다음으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가 풍부한 식품도 함께 챙기도록 했어요. 여기에는 달콤한 바나나, 구수한 보이차나 녹차 같은 차 종류, 그리고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현미밥 등이 포함되어 이 성분들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또한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작용해야 수면 호르몬의 전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우유나 치즈, 시금치 같은 식품도 식단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아침 햇볕 쬐는 습관 역시 비타민 D 합성에 꼭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렸죠.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들이 서로 도와가며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밤에 스르르 잠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셋째, 카페인 섭취 시간도 조절했어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는 되도록 드시지 마세요. 커피 한 잔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카페인이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꽤 길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윤혜주님은 처음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될까요? 하며 반신반의하셨지만 딱 일주일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요즘은 밤에 누우면 예전처럼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아침에 햇볕 좀 쬐고 점심에 고기 반찬 조금 더 챙겨 먹고 커피 줄인 것밖에 없는데 밤이 되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몸 안의 시계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랍니다. 그동안 잠들기 어려웠던 건 정작 내 몸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밤에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는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몸이 자연의 리듬을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작은 습관들부터 시작하면 된답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리듬을 다시 맞춰주기만 하면 잠도 아침의 활력도 조금씩 되돌아오게 될 거예요. 수면은 노력보다 조건이 중요하답니다. 그 조건을 바꿔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생체 리듬도 다시 건강하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잠 모드로 바꾸는 작은 습관들 움직임, 숨결, 그리고 아늑한 잠자리. 70대 초반의 정아름님은 평생을 참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정년퇴직 후에도 작은 텃밭을 가꾸며 부지런히 지내셨지만 유독 잠 문제만큼은 스스로도 어쩔 도리가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선생님, 밤만 되면 눈은 말똥말똥한데 몸은 축 처져서 잠이 안 와요. 어쩌다 잠이 들어도 자꾸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요. 정말 약 없이 자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정아름님은 수면제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드는 방법을 간절히 찾고 계셨어요. 하지만 매번 실패하셨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하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물으셨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름님, 지금 아름님 몸은 푹 쉬고 싶은데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잠시 잊어버린 상태 같아요. 우리는 그걸 다시 부드럽게 가르쳐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답니다. 잠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보다는 우리 몸이 편안함을 다시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 핵심이 바로 움직임, 숨결, 그리고 잠자리 환경의 조절이랍니다. 먼저 움직임이에요. 정아름님은 예전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씩 꼭 돌았다고 하셨지만 요즘은 무릎도 좀 안 좋아지고 의욕도 떨어져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수면의 질은 낮에 얼마나 햇볕을 받고
활동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답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걷는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자극하고 밤에 분비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미리 준비하게 해주는 최고의 습관이에요. 꼭 밖으로 힘들게 나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햇볕이 잘 드는 창가나 거실에서 가볍게 맨손 체조를 하시거나 팔다리를 부드럽게 흔들며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조금이라도 깨어나게 해주는 햇볕과 움직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9시쯤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음이 빠르지 않아도 좋은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산책하는 루틴을 다시 권해드렸어요. 또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오후 늦게 하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저녁 식사 후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이완 운동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렸죠. 다음은 숨결이에요. 정아름님은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오히려 잠을 밀어내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식 호흡을 권해드렸답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켜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길게 내쉬면서 배가 홀쭉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숨쉬기를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들이 하나둘 멀어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시작하게 된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조용한 곳에서 딱 5분만이라도 이 호흡을 반복해보면 내 몸이 얼마나 긴장해 있었는지, 그리고 이완되었을 때 얼마나 몸이 가볍게 가라앉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은 잠자리 환경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습관을 갖고 있어도 정작 잠자리가 불편하면 우리 뇌는 지금은 쉬어도 되는 안전한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침실의 온도는 약간 선선하게 대략 22도에서 24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고 이불 속은 살짝 따뜻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더우면 땀이 나서 잠을 깨고 너무 차가우면 몸이 잔뜩 움츠러들기 때문에 적절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갖춘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한 조명은 밝은 백색 등보다는 노란색 계열의 은은한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뇌를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에요.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 은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끄고 멀리 두는 것이 좋답니다. 정아름님은 처음엔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하나요? 하셨지만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알려주신 대로 호흡 몇 번 하고 조용하고 어둑한 방에 누워 있으니까 정말 몸이 스르르 잠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분은 지금 매일 밤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잠들고 계시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덜 두려워졌어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숙면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본능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잊었을 뿐이지 잃어버린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몸은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편안히 쉴 줄도 알아요. 그저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조건을 다시 마련해주는 일이 남았을 뿐이죠. 이제 여러분의 밤도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침대는 다시 고요한 쉼터가 될 수 있고 새벽은 더 이상 버텨내야 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내일을 기다리는 평화로운 선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잠을 잊은 분들과 다시 잠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잘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몸이 다시 편안하게 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7가지 방법들을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은 이미 어디선가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셨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해서 꼭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잠은 회복입니다. 몸의 작은 상처도, 마음의 깊은 피로도 모두 밤이라는 그 고요한 틈 속에서 다시 부드럽게 봉합됩니다. 그 소중한 회복의 시간을 자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기억이 흐릿해지고 온몸에 기운이 빠지며 하루하루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이 아니라 단지 잠시 길을 잃은 습관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작은 실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 다시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따뜻하게 응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혹시 주변에 잠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그분께 이 글을 가볍게 공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 잠 못 이루는 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다시 잘 수 있겠구나. 그 작은 공감과 희망 하나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잠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과 같습니다. 모두가 잠드는 고요한 밤에 당신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깊은 잠이 당신의 내일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기를, 당신의 밤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